자, 지금요, 강의 노트가 지금 이제 거의 완성이 됐는데요. 뒤에 이제 페이지를 가지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는요, 이런 보면 38쪽에 보면요, 38페이지로 되어 있죠. 거기 보면 16 이렇게 해가지고 대리 및 대리권의 범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페이지 38이에요, 16이에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강의 노트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무엇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체계를 잡는 거예요, 강의 노트는요. 여기서 보면 이제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그래서 이제 대리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이제 대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대리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대리가 인정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갑과 을이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법률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법률 행위에는 먼저 성립 요건하고요, 여기서 효력 요건이 있죠. 이 효력 요건에는요, 일반적 효력 요건하고 특별 효력 요건하고 여기에 대리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이라는 것은 효력 요건에 속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대리권이 없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무효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무권 대리를 무효라고 하는 것이죠. 무효요. 그 다음에 대리는요, 여기 보면 법률 행위에 대해서 인정되죠.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데요, 이런 법률 행위는 재산상 법률 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법상 법률 행위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 재산상 법률 행위는 대리가 인정이 되는데요, 가족법상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가족법이라고 할지라도 예외적으로요, 뭐가 있냐면 재산적 색채를 띠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는 인정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도 뭐가 있냐? 두 번째는요, 불법 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불법 행위요. 그래서 만약에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행 같은 것을 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잖아요. 그럼 불법 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실행위죠. 이러면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사실행위를 보면 사실행위는 뭐가 있다? 순수 사실행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혼합 사실행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순수 사실행위는 매장물 발견, 주소의 설정, 가공, 발명과 같은 것. 그 다음에 혼합 사실행위는요,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이러한 경우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여기는 법률행위잖아요. 법률행위니까 우리가 준법률행위죠. 이 준법률행위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의사의 통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이렇게요. 이렇게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에 보면 뭐가 있냐? 최고하고 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고와 거절은 대리가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통지하고요, 승인하고요,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통지와 승인과 승낙의 경우에도 대리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가 된다? 대리가 인정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대리가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를 또 봐야 하냐면, 우리가 원칙적으로 대리라는 것은 우리가 다음에 보면 대리권의 범위에서 오면 이제 대리의 삼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기는 볼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대리하고 그 다음에 사자를 약간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대리하고 사자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면 보통 이제 대리하고 사자가 인정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이제 이론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 되는데요. 이론 강의를 할 때 지금 여기에서는 사자가 우리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단독으로요, 사자가 다른 것과 연관이 돼서 시험에 나올 수는 있는 것이에요. 그럼 대리는 보면 갑하고 병이 있죠. 병을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갑을 본인이라고 얘기하고, 갑이 을한테요 뭐를 준다? 대리권을 이렇게 주죠. 대리권 이렇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대리인이 돼가지고요, 이 대리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하죠. 계약. 그러면 이 계약을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죠.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죠. 이것을 대리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해서 대리효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리효과. 이때의 대리인이 어떤 법률효과, 이것을 대리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본인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대리 효과의, 즉 법률 효과의 귀속 주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권리 능력만 있으면 돼요. 이러면 여기서 헷갈리지 않는 게, 만약에 본인이 직접 법률 행위를 하죠. 예를 들어서 수권 행위를 한단 말이죠. 그 수권 행위는 단독 행위죠. 단독 행위는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법률 행위를 할 때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본인이 직접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하면 그 효과만 본인에게 미치는 거잖아요. 이것을 법률 효과의 귀속 주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법률 효과의 귀속 주체는 자신이 직접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 대리인이 계약을 하려면 다른 말로 법률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법률 행위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 표시를 결정을 해야죠. 그래서 대리인이 직접 의사 표시를 결정을 하는 게 대리고요, 이러한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의사 표시의 하자, 이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리인은요, 자기가 계약을 하지만 자기에게 법률 효과가 미치는 것이 아니고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미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요, 대리인은 직접 자기가 책임을 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질 일이 없기 때문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고 무슨 능력만 있으면 돼요? 의사 능력. 만약에 의사 능력마저도 없으면 대리인의 대리 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에 있어서는 대리인이 스스로 의사표시를 결정을 하고요, 그 결정한 의사표시를 표시를 하게 되면요, 그것은 그로 인한 모든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시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대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권리가 아니고 권한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지위다 또는 자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약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법률 효과가 자기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게 법률 효과를 기속시키는 거잖아요. 그것을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한이다 이렇게. 알겠죠? 잠깐 여기까지요. 우리가 이제 강의 노트를 가지고 여러분 정리를 하고 또 이론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강의 노트를 한번 봐봐요. 노트를 보면 대리의 적용 범위 그렇게 돼 있죠. 자, 1번 법률행위죠. 재산상 법률행위에 적용되고 가족법이나 불법행위는 안 된다고 돼 있죠. XX. 2번 사실행위죠. 우리는 순수 사실행위하고 혼합 사실행위가 있잖아요. 순수 사실행위는 뭐가 있다? 사무관리, 매장물 발견, 주소의 설정, 가공 발명. 혼합 사실행위는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무주물 선점, 유효시물 습득. 이것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요, 준법률행위 중에서 표현행위가 있잖아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요. 여기서 의사의 통지는 최고 거절, 관념의 통지는 통지, 승인, 승낙이죠. 이것은 대리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리가 허용이 된다. 그 바로 옆에 보니까 또 우리가 뭐가 나와 있냐? 사자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네요. 지금 이건 대리고 사자는 뭐냐? 사자는요, 본인이죠. 본인이요, 의사와 표시를 결정을 해. 사자는요. 그래서 의사와 표시를 본인이 결정을 해가지고요, 이 본인이 이것을 사자한테요, 사자한테 가서 갑에게 전달해라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달기관,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표시를 하고 이 말이죠. 말을 하고 하라.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갑에게 전달하라고 했더니 잘못해서 을에게 전달했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부도달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표시를 하라고 그랬는데 잘못 표시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표시상의 착오다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취소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하나 보자면 사자가 뭐냐 이 말이죠. 여기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전달한다, 우체국 집배원이죠. 표시한다, 그대로 가서 말로 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표시기관이죠. 그런데 이 둘 중에서 대리하고 유사한 것은 표시기관이죠. 대리와 유사하고요. 우리가 사자는 의사 능력이
없어도 돼요. 의사 능력이 없어도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자의 경우는 우리가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죠. 8살 미만짜리 있죠. 5살, 6살, 7살짜리 이런 아이들도 얼추 심부름을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능력이 없어도 가능하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본인이 의사 표시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요, 사자는 하는 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 표시에 하자가 있다. 하자가 있으면 이것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런데 대리에서는요, 모든 의사 표시의 결정을 대리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리에서 의사 표시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본인은 의사 표시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본인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행위 능력자 이렇게. 그런데 대리에서는 본인은 법률 효과의 귀속 주체로서의 본인을 의미하죠. 여기서는 만약에 본인이 법률 행위를 한다, 그러면 본인도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본인이 어떤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 효과의 귀속 주체로서, 따라서 본인은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사자에서는 본인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기가 의사 표시를 모두 결정을 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 잘못 전달할 때는 부도달의 문제이고, 잘못 표시할 때는 이것을 표시상의 착오의 문제로서 취소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사자하고요, 이런 대리하고를 잠깐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자 나왔죠? 전달 기관으로서의 사자. 잘못 전달하면은 부도달의 문제, 착오의 문제가 아니죠. 표시 기관으로서의 사자, 그것은 표시상의 착오로서 취소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의 사자는 의사 능력이 없어도 되고요, 사자에 의해서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126조 표현 대리 가면은 사자의 행위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그건 그때 가서 보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의사와 표시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본인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의사 표시의 하자 유무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한 것을요, 우리가 이제요 잠깐 이제 이것을 글로써요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글로써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요 강의 노트 가지고 있으면 왼쪽에는 그림이고요, 오른쪽에는 글씨 요약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오른쪽을 펴세요. 오른쪽을 펴시면 글이 나오죠. 여기 보면 첫 번째요, 우리가 대리는 재산상 법률행위만 허용되고, 재산상이요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의사의 통지죠. 여러분 의사의 통지는 최고 거절이죠. 최고 거절이요. 관념의 통지죠. 관념의 통지는 통지, 승인, 승낙이죠. 관통상을 입었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대리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적용한다 이 말이죠. 최고와 거절, 그 다음에 통지와 승인과 승낙은 대리가 허용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행위죠. 사실행위는 순수 사실행위가 있죠. 순수 매장물 발견, 주소의 설정, 가공, 발명이 있고요. 혼합 사실행위는요,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할 때 사부 선물, 이것은 대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불법행위, 그 다음에 부당이득, 이런 경우도 당연히요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요 아주 기본적인 것이에요. 이것은요 대리가 허용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여러분요 왼쪽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우리 보면 대리권 발생 원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이제 보려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것을 이제 봐야 되죠. 우리가 대리에 있어서 우리가 삼면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먼저 대리권이 있고, 그 다음에 대리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대리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한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보시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 먼저 이렇게요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죠. 병이 상대방이고 본인이죠. 그러면 본인이 대리인에게 뭘 한다? 대리권을 주죠. 대리권이요. 이렇게 대리권. 그런데 이 대리권은 뭐라고 그랬죠? 권한이다, 지위다, 자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대리권이 이렇게 있으면 이 대리권은 뭐 한다? 먼저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대리권은 변경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대리권은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리권이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거예요. 발생,
변경, 소멸.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여기서 발생 원인을 보죠. 어떻게 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는가? 알겠죠? 여기서 발생은 뭐냐면 우리가 임의 대리하고요. 임의 대리. 그다음에 여기 법정 대리 먼저 쓸까요? 법정 대리하고요. 그다음에 임의 대리하고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요, 법정 대리는 뭐예요? 법률의 규정이죠. 그래서 법정 대리는 법률의 규정.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 그걸 법정이죠. 이런 법률의 규정에서 인정되는 대리는 뭐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요, 친권자가 있죠. 친권자, 이렇게. 친권자가 있고요. 또 법률의 법정 대리는요, 법원이 선임하죠. 그래서 법원의 선임이 있죠. 법원의 선임. 부재자 재산 관리인, 파산 관제인,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것을 법원이 선임하죠. 이것을 법정 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임의 대리란 말이 중요한데요. 이 임의 대리는 뭐냐? 임의 대리는요, 이것은 법률 행위요. 법률 행위, 법률 행위에 의해서 선임되죠. 법률 행위. 그래서 여러분 보면 법률의 규정하고 법률 행위는 완전히 다르죠.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의 법률 행위는 뭐가 있다? 먼저 단독 행위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때 단독 행위는 뭐다? 그것은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본인이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죠. 그럼 여기서 일방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일방적이다, 이것은 단독행위다, 이 말이죠. 단독행위. 단독행위는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권행위를 뭐라고 하냐?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일방적 의사표시,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수권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수권행위를 뭐라 한다? 그것을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뭐라 한다? 수권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한마디로 수권행위. 이 수권행위는 뭐다? 의사표시예요. 첫 번째 중요하죠, 수권행위는. 자, 두 번째요, 수권행위, 권한을 수여할 때는 일정한 방식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불요식 행위라고 얘기하고요.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해서 본인의 재산이 다운되거나 대리인의 재산이 업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것을 비출연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비출연행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수권행위는 뭐다? 첫 번째 의사표시이고, 두 번째 불요식이고, 세 번째 비출연행위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것을 수권행위고, 그러면 그 다음에요, 여기 또 계약이죠. 계약을 뭐라 한다? 이것을 위임계약이다. 위임장을 주죠. 위임계약. 여러분, 위임이라는 것은 자기 복무 원칙이에요. 자기가 직접 근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위임계약은 뭐다? 계약은 뭐죠? 원인이죠. 그래서 이것을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인이 된 법률관계다. 왜? 계약은 법률 요건으로서 원인행위거든요.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한 원인된 법률관계에서 대리권이 발생하죠. 그러면 이 지금 여기 봐봐, 이 단독과 계약을 뭐라 한다? 그것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만약에 행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것은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수권행위라고 하는 단독행위를 하는데 본인이 행위 능력이 없다, 그러면 수권행위를 본인은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요, 대리인은요, 직접 자신이 수권행위, 권한을 수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리인은. 따라서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일지라도 수권행위를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수권행위는 본인의 단독행위지 대리인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요, 위임계약이죠. 계약은 의사표시가 두 개잖아요. 본인하고 대리인하고.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위임계약을 체결할 때 뭐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만약에 행위 능력이 없다, 그러면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계약은 본인도 취소할 수 있고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제한 능력자라면. 왜? 위임계약이나
수권행위인 단독행위는 둘 다 법률행위이고, 법률행위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위임 둘 때 어떻게 주냐? 여기서 이렇게요, 갑이라는 사람인데 갑을 위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을을 뭐라 하죠? 을을 수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 뭐를 하냐? 그래서 위임계약, 위임장을 이렇게 위임장. 그러면 갑과 을은 두 명이니까 여기서 위임계약이 체결이 되죠. 계약이요, 계약. 그런데 이 위임장이 원인이 돼가지고 원인, 이것을 원인이 돼서 이 원인에 대해서 뭐 나온다? 결과가 나오죠. 이 결과로서 대리권이 발생하죠. 대리권이. 그럼 이렇게 대리권이 발생하면 이 수임인을 뭐라고 한다? 대리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위임인을 뭐라 한다? 본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위임장, 우리가 반대의 증명이 없으면 위임장을 수여했다고 하는 것은 대리권을 수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것을 원인이 돼서 결과로서 이미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 이것을 위임계약, 이것이 원인이 되죠. 위임장이 원인이 된, 이것을 원인된 법률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원인된 법률관계에서 대리권이 발생한 것을 이미 대리다 이렇게 하고,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행위 능력이 없으면 대리인뿐만 아니라 본인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대리권을 수여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뭐에 의해서? 수권행위요.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질 수 있죠. 권한을 수여하는 것.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질 수 있죠. 그것을 무슨 대리라고 한다? 그것을 임의 대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대리권이 주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만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임의 대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임의 대리 이렇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법률 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이 수여됐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 말을 임의 대리다. 이렇게 우리가요, 법률 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수여됐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와 있느냐? 첫 번째는요, 임의 대리권의 소멸 원인, 128조죠. 임의 대리권의 소멸 원인에 보면은 이게 나온단 말이죠.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120조 보면은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 그러면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법률 행위에 의하여 대리인으로 된 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법률 행위에 의해서 대리인으로 됐다. 그걸 무슨 대리라고 한다? 임의 대리다 이렇게. 그래서 그럼요, 법률 행위 그러면 법정 대리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죠.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렇게요. 그런데 임의 대리라는 것은 뭐다? 사적 자치를 확장하는 것이고요. 법정 대리는요, 사적 자치를 보충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또 무슨 말이냐? 법정 대리는 본인이 할 수 없는 것을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대리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리인을 통해서 하니까 보충한다고 하고요. 임의 대리는요,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사적 자치가 확장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리권이 발생을 하죠. 발생하면 이제 이 을을 뭐라 한다? 우리는 대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서요. 그럼 이제 대리권이 있죠. 대리권이 있으면 무슨 대리다? 유권 대리라고 하고, 대리권이 없다? 그럼 무슨 대리다? 묵권 대리다 이렇게 해서 대리권이 발생했으니까 을은 유권 대리가 되겠네요. 유권 대리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이렇게 대리인이요, 상대방한테 의사를 표시하는 것, 의사를 표시하죠. 상대방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능동 대리라고 얘기하고요. 상대방의 의사 표시를 받죠, 수령하죠. 이것을 수동 대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 대리, 수동 대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대리권의 발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또 강의 노트를 가지고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강의 노트에는 여러분요, 지금요 대리권의 발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오른쪽이요 대리권 되어 있죠. 대리권. 그 대리권에 보면 맨 위에 오른쪽이요 발생, 그래서 법정 대리, 임의 대리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법정 대리다 이러면 하나 써야 되겠죠. 뭐라고? 사적 자치를 보충한다. 보충. 사적 자치를 보충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요 임의 대리에다가 하나 써야 되겠죠. 거기 임의 대리, 사적 자치를
사적 자체가 뭐죠? 계약 자유의 원칙이죠. 사적 자체를 확장한다. 이렇게 확장 이렇게. 그러면 법정 대리는 어떻게 해요? 법원이 선임하거나 법률의 규정이죠. 법에 규정되는 게 대표적인 게 친권자죠. 법원이 선임한 것은 거기 파산관제인, 우리가 파산관제는 어디서 봤죠?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때 제3자에 누가 들어간다? 파산관제인이 제3자이다. 이때 파산관제인의 선의 악의는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일부는 선이고 일부는 악이다. 그러면 전부를 뭐로 본다? 선의로 추정한다. 이렇게 봤었죠. 자, 그다음에 임의대리요. 임의대리는 뭐다? 법률 행위죠. 가장 중요하고 노랗게 되어 있죠.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에 의해서 수여된 대리권을 임의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단독행위하고 계약이죠. 이 단독행위는 본인의 수권행위죠. 그래서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 수권행위, 수권행위를 뭐라 한다? 권한을 수요하는 행위다 이 말이죠. 이 수권행위는 뭐다? 첫 번째 의사표시이고 두 번째는 비출연행위이고 세 번째는요 불요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권한을 소요하는 행위를 할 때는 일정한 방식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왔죠? 본인은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수권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왜요? 수권행위는 누가 한다?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요, 대리인은 수권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권한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일지라도 수권행위를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이죠. 계약은 뭐라는 것이다? 위임장을 준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 한다? 위임계약이죠. 위임계약. 위임계약을 뭐라 한다? 원인된 법률관계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원인된 법률관계에 의해서 주어지는 대리권은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다. 그러니까 단독과 계약은 법률행위다. 법률행위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행위 능력이 없으면 본인은 수권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행위 능력이 없으면요 본인이나 대리인은 위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서는 어떻게 또 표현이 되는지 우리가 잠깐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요 글로 된 것을 한번 보시면, 자, 1번 수권행위는 본인의 단독행위다. 단독행위가 바로 법률행위죠. 그 다음에 일방적 의사표시죠. 의사표시이다. 그래서 수권행위는 의사표시다.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불요식이다.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비출연행위다. 그래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해서 본인의 재산이 다운되거나 대리인의 재산이 업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이제 문제는 인감이죠. 인감 도장만 주면은 그건 대리권 수여가 아니에요. 인감 도장. 그런데 인감 도장을 주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그래서 인감 도장을 주면서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라거나 동업계약을 체결하라거나 이렇게 특정한 행위를 하면서 인감 도장을 맡기면 그건 대리권 수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굳이 여기다 하나 더 써야 되겠죠? 하나 더 써 뭐다? 여기죠? 인감증명서 교부하죠? 그럼 인감증명서만 교부하면 대리권 수여가 아닌 거예요. 인감 도장만 주면 대리권 수여가 아닌 거예요. 인감 도장을 주면서 특정한 행위를 맡겼을 때 대리권 수여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감만 주면 안 된다. 알겠죠? 뭐도 해야 된다? 그것은 인감을 주면서 특정한 행위를 맡겨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수권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하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이죠. 누구한테? 본인에게 대리권이 발생한다. 이런 말. 맞아.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미 대리권의 범위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이미 대리권의 범위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갑이 있고요. 여기 병이 있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 지금 뭘 한다? 여기서 대리권을 수여하죠. 대리권이요. 그래서 이 대리권을 수여하면 이 대리권이 뭐 한다? 방금 우리가 봤죠? 발생한다. 그러면 항상 여기 반복적으로 암기를 해야 돼. 그래서 발생할 때는 무슨 대리가 있다?
법정 대리가 있죠. 법정 대리가 있고요. 무슨 대리가 있다? 임의 대리가 있다. 그럼 법정 대리하고 임의 대리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요? 법정 대리는 뭐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법에 규정되어 있다. 임의 대리는요, 그것은 법률 행위에 의하여 선임이 된다.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요. 알겠죠? 법률행위는 수권행위인 단독행위와 그 다음에 위임계약, 위임계약에서 달라진다. 이것을 법정대리다, 임의대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방금 봤죠, 공부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대리인한테 대리권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대리권이 발생하고 일단 발생하니까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여기서 이제 대리권이 뭐냐면 여기서 대리권의 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대리권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리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강의 노트에는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변경에서 일단 대리권의 범위를 보는데 이건 왜 보느냐? 우리가 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대리인이 자기 멋대로 행위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리는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없다. 뭐가 있어야 된다? 대리권의 범위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요, 자기 집을 저당 잡히고 1억을 빌려오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1억을. 그러면 을이 은행 가서 1억을 빌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 아니죠. 대리권의 범위 아니죠. 아니면 이거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이 은행 가서 1억을 빌려다가 본인한테 주죠. 그럼 본인이 1억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요 1억을 빌려오라고 했더니요, 이 친구가 가가지고 은행 가서 5억을 빌렸다. 5억을 빌리면 얼마죠? 얼마를 더 빌렸죠? 플러스 4억을 더 빌린 거잖아. 4억을요. 그러면 1억은 본인이 책임을 지죠. 왜? 5억 중에서 1억인 포함되어 있잖아요. 본인이 책임을 지고 나머지 얼마가 더 있죠? 2억이죠. 아니 나머지 4억이죠. 이 4억은 본인은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이건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리권의 범위를 따지는 것은 어느 범위까지 본인이 책임을 지고 어느 범위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가, 이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대리권의 범위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한 경우가 있죠. 명백하다, 명확하다. 어떻게 명확하냐? 대리권의 범위 아니냐, 대리권의 범위 바뀌냐 이 말이죠. 만약에 대리권의 범위 아니다, 그럼 무조건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대리권의 범위 바뀌다? 그럼 본인은 책임진다, 안 진다?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요. 하지만 대리권의 범위 바뀐데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고,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을 질 여지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 아니죠?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요 기본적으로 한 4개 정도를 보죠. 먼저 임의 대리권요, 임의 대리권 이렇게.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 이렇게요. 그 다음에 체결과 이행,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한 대리권 이렇게요. 우리 소비대차죠.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 소비대차 계약 체결의 대리권 이렇게. 그럼 대리권의 범위 바꾼요. 항상 대리권의 범위 바꾼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요 극과 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극과 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알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줬어. 입찰을 봐오라고 대리권을 줬어. 영수 돈을 받아오라고 대리권을 줬어. 가가지고요 뭘 하냐면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할 때 그냥 우리가 계약금 이것저것 주잖아요. 매수, 집 좀 사와라. 대리권을 줬어. 집을 좀 사오세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런 대리권을 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예금 좀 하고 와라. 그랬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가 있죠. 계약을 체결하고 오라고 했더니 가서 계약을 해지하고 왔어. 입찰을 봐오라고 했더니 입찰의 취하에 동의를 하고 왔다 이 말이죠. 영수 돈을 받아와라 그랬더니 뭐라고 했다? 영수 면제하고 왔더라 이 말이죠. 매수 집을 사와라 그랬더니 뭐하고 왔다? 처분하고 왔다. 예금하고 그랬더니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이 말이죠. 또는 처분하고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은 전혀 다르죠. 극과 극이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경우는 이쪽은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특별 수권이 있다. 특별한 수권이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책임을 질 수 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대리권의 범위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진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미 대리권을 줬는데요, 수령 대리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수령 대리권. 이렇게 우리가 이미 대리권을 여기서 보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주면 대리인이 계약만 하면 안 되고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가서 의사를 표시한다, 능동. 상대방의 의사 표시를 받는다, 수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령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매매계약 체결이죠. 체결이면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잔금 등도 뭐 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체결뿐만 아니라 이행까지, 등기까지 하거라. 등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뭐 한다? 이때는요,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수 있다. 잔금 날짜를 연기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소비대차죠.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이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어떻게 한다? 우리 이제 돈 빌리는 거 소비대차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원금이라든가 이자 등을 말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요, 이런 것들은 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대리권의 범위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봐봐요. 여기서 이제 보면 뭐냐면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 행위를 했는데 대리인이 대리권을 또 남용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리권을 남용한다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대리인한테 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줬죠. 그런데 여기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대리인한테 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상대방이요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잔금을 대리인 통장에다 입금을 시켰다 이 말이죠. 본인 통장이 아니고 대리인 통장에 입금시켜도 그것은 유효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고 본인한테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대리인한테 중도금 잔금을 지급해도 관계가 없는데 상대방은 본인한테 중도금 잔금을 지급한 것과 동일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이 대리인한테 지급을 했잖아요, 상대방이요. 그런데 이 대리인이 그 돈을 받아서 자기 자신이나 또는요 제3자를 위해서 사용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요 대리권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대리권 남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리권을 남용한다 이렇게. 그러면요, 원래 원칙적으로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그것은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데 상대방이요, 상대방 병이요, 상대방이 이 돈을 대리인에게 지급하면 대리인이 그 돈을 사용할 것 같아, 개인적으로. 다른 말로 횡령을 할 것 같아, 횡령. 그러면 그 돈을 대리인의 통장으로 입금하면 안 되고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요 대리인의 통장에 입금을 시켰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상대방이요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할 것 같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런 경우는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냐? 대리권의 범위에서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남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 행위를 하고 그 대리인이 그로 인한 수치한 것을 본인의 통장으로 다시 입금을 시켜야 되는데 본인의 통장에 입금시키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다른 말로 횡령을 하는 것, 그것을 대리권의 남용이고, 대리권의 남용은 원칙적으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런데 상대방이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때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때요 여기 보면 알았거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것을요 비진의 표시, 비진의 표시를 뭐란다?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비진의 표시를 유추 적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잖아요. 대리권 남용도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대리권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대리권 남용,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요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 그래서 대리권 남용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죠. 대리권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대리권의 범위가 명백할 때는 그런데 불분명하다, 이런 불분명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요 본인이 대리인한테 야, 너 내 대리인이 좀 될래?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대리인이 응 알았어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말이 없단 말이에요.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알겠죠? 그럼 말이 없을 때 그럼 어떻게 한다? 먼저요 보존행위요, 보존행위하고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계량행위요, 계량행위, 이것만 할 수 있다. 봐봐, 여기요, 여기서는 여러분요 만이라고 쓴 거, 만, 이것만 할 수 있다. 자,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만 할 수 있다, 그럼 만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보존행위 하나만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보존행위를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을 때 대리는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보존행위만 그러면 안 돼. 보존행위만 그러면 안 돼. 알겠죠? 만약에 만이란 말을 쓰려면 이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그 다음에요 여기 보존행위는 뭐냐? 보존행위 기본적으로 음식물이 부패한다, 부패 중이다, 또는요 집이 만약에 수선을 요한다, 수선을 요한다, 또는요 미등기 부동산이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진행 중이다, 소멸시효가 진행 중이다.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한다? 부패한 음식물을 빨리 처분해야 되고, 가옥을 해야 되고, 수선해야 되고, 미등기는 보존 등기를 해야 되고, 보존 등기, 소멸시효는 중단을 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보존이다. 이렇게. 이런 보존행위 할 때는 본인의 승낙이 필요 없어. 본인의 승낙. 그래서 본인의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보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용하고 계량이란 말이죠. 본인이 상대방한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것을요 대리인이 이자부로 바꾸는 것, 무이자가 이자로 바뀌었죠? 좋아졌다, 이 말이죠. 이것을 계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용은요 본인이 대리인한테 1억을 맡겼어. 대리인한테. 그랬더니 대리인이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가지고 이자를 받았어. 그럼 본인한테 이익이죠. 그것을 이용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돼. 성질이 뭐죠? 여러분 논 있죠? 논을 답이라고 하죠. 답을요 대지로 형질 변경을 해. 형질 변경.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대지는 건물을 지어야 되죠. 그 다음에 답은요 모내기를 할 수 있는 거, 별을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서로가 다르죠.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은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 이걸 하려면 성질이 변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경우는 하려면 성질이 변해버리면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예금, 은행에다 예금했죠? 예금을 했는데 예금을 인출한다. 여러분 인출하면 안 되죠. 예금은 권리이고 인출하면 돈, 물건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돈을 인출해가지고 이것을 주식을 샀다, 또는 로또에 당첨됐다. 로또 1등에 당첨됐다. 그래도 필요가 없어. 아무리 로또에 당첨이 됐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예금을 인출한과 동시에 성질이 바뀌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불분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게 나타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글로써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자, 이것을 글로써 한번 정리를 하면은, 자, 여러분요, 이미 대리권의 범위라고 나와 있죠. 자, 1번, 원칙적으로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해석에 따라서 판단한다. 중요하지 않고, 자, 수권 범위에 포함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죠. 알겠죠? 자요, 임의 대리권, 수령 대리권을 포함한다. 키워드야, 이게.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받는, 수령하니까 무슨 대리다? 수동대리죠? 수동대리로서 수령 대리권을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리권 수요는 능동 대리권만 수요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수동 대리권도 수요가 된다. 이걸 알 수가 있죠. 니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이죠. 체결의 대리권에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뭐 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아까 얘기했죠.
이것을 수령을 해서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뭐란다?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수령했는데 이 수령한 것을 본인한테 지급을 했다, 다시 돌려줬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줬죠. 포괄적 대리권. 그러면 이행을 한다는 말이 뭐죠? 등기를 해줘라 이 말이죠. 등기를 해주려면 잔금을 수령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등기와 잔금은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다. 그래서 매매 대금 지급기를 말 수 있다. 연기해 준다. 연기.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잔금을 못 주니까 나도 등기를 안 주잖아요. 그럼 내가 등기를 해주고 와야 되는데 저쪽에서 잔금 날짜를 며칠만 연기해 달라고 그래? 그럼 연기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다음에 너희는요 잘 봐봐. 소송상의 화해. 우리가 이제 화해죠. 소송 중 화해죠. 그다음에 청구의 포기. 소송에 대한 포기한단 말이죠. 포기죠. 포기에는 당해 소송물인 권리에 관한 처분이나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갑이 을한테, 변호사한테 뭐죠? 자기의 소송을 맡기면서 정 안 되면 소송 중에 화해를 하시든지 좀 어려울 것 같으면 포기해도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진짜로 포기를 해버렸다 이 말이죠. 왜? 포기라는 말 속에 포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포기라고 하니까 포기했죠?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대리권의 범위 아니다. 물론 소비대차죠. 소비대차 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그 소비대차로 인한 이자나 원금 등도 말 수 있다. 수령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수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 기업, 영수, 돈 좀 받아오라 그랬어. 돈 좀 받아와라. 수령해 와라 이 말이죠. 영수는 뭐죠? 수령해 와라 이 말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서 뭐를 하고 왔다? 그래서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 돈 갚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러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렇기 위해서는 특별한 수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특별 수권이 없는 한 영수 권한을 했는데 만약에 면제하고 하면 면제는 본인한테는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요. 매매계약 체결이죠. 체결하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중도금을 뭐 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잖아요. 이건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오죠.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고 오라 했더니 해지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극과 극이죠. 예금이죠. 예금 좀 하고 오라. 예금. 저축 좀 하고 오라 이 말이죠. 그랬더니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알겠죠? 처분을 한다.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경매 입찰이죠. 입찰은 뭐죠? 입찰. 경매를 좀 봐라 이 말이죠. 그랬더니 상대방이요 경매를 좀 취하해 달라고 하니 거기에 내가 승낙을 했어. 나는 분명히 본인은 입찰을 봐오라 했는데 그 입찰 즉 경매 절차를 취하. 여기 보면 경제경매 신청에 취하에 동의할 권한은 있다 없다? 대리는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판결금 수령이죠. 잘 봐봐. 수령. 돈을 좀 받아와라. 수령. 돈 좀 받아와라 이 말이죠. 수령.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죠? 소송비용 상환청구를 포기한다. 수령하고 오라 했는데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까 우리 말과 똑같죠. 앞에서 영수해 오라 했는데 면제했다는 말과 똑같죠. 가서 내가 소송을 맡겨가지고 승소했으니 돈 받아와 피고한테. 그랬더니 가서요 우리가 변호사가 가가지고 뭐라고 왔다? 소송비용을요 포기하고 왔다 이 말이죠. 그것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건 변호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본인한테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자, 부동산의 매수. 집 좀 사라고 했더니 인간이 집을 사왔다가 다시 팔아먹었어. 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대리권의 범위가 아닌 것이다 이렇게. 자요, 그러면 수권 행위로 대리권의 범위를 알 수 없을 때 아까 우리 했었죠. 보존 행위는 누가 한다? 보존 행위. 그것은 제한 없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요. 보존 행위는요 가옥을 수선한다. 미등기 부동산을 보존 등기한다. 부패하기 쉬운 것은 빨리 매각을 한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뭘 시킨다? 중단을 시킨다 이런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이용행위요 임대 주는 것, 금전을요 이자부로 빌려주는 것 이렇게. 그 다음에 계량은요 좋게 하는 거죠. 무이자를 이자부로 바꾸는 거. 무이자가 이자로 바뀌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걸 계량이다 이렇게. 이것은요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돼. 성질이 변하면 안 돼.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돼. 그런데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이 말은 누구의 동의 없이
본인의 승낙 없이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은 보존행위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은행 예금을 찾아서 개인에게 빌려준다, 그러면 안 되지. 은행 예금을 찾은가 동시에 성질이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예금을 찾아서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주식을 사고 주식이 대박이 나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이면이요, 산을요, 대지로 형질 변경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대리권의 범위가 그래서 정리가 됐죠. 그럼 우리가요, 강의 노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이러면요, 강의 노트 16이죠. 자, 거기 보면 38페이지 맨 밑에 대리권의 범위가 나왔죠. 거기 보면 뭐라 나왔죠? 우리가 명확하다. 대리권의 범위 아니다. 체결은 중동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체결과 이행에 대한 포괄수권은 잔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수 있다. 임의 대리권은 수령 대리권이 있다. 소송상의 화해나 포기는 그 소송물을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요, 대리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했는데 대리인이 그것을 본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건 오른쪽, 그것을 대리권 남용이다. 여러분,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런데 대리권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모르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 한다? 비진입 표시를 유추 적용한다고 얘기하고,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권 대리란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 바뀌죠? 강의 노트 보면 대리권 범위 체결은 해지 안 되고, 매도하고 오라 했는데 팔고 오라 했는데 매수 안 되고, 그 다음에 예금하고 오라 했는데 예금을 담보로 대출이나 처분 안 되고, 입찰을 봐오라 했는데 취하에 동의할 수가 없고, 영수해 오라 했는데 면제하면 안 되고, 판결금을 수령하고 오라 했는데 소송 비용을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극과 극이니까. 이런 것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특별한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됐죠? 그 다음에 불분명하죠?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제한 없이란 말은 본인의 승낙이 없이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네요. 거기에 별표 하나 해놨죠? 그것은 뭐다? 이용기량이다. 즉 예금을 인출하여 대여하거나 주식을 사는 건 안 되고, 형질을 변경하는 것 안 되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존행위는 뭐다? 보존행위는 가옥을 수선하거나 부패한 음식물을 처분하거나, 또는요, 미등기 건물의 보존등기라거나 소멸쇼를 중단시키는 행위, 이런 것은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여러분 얘기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요,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 대리권의 범위죠. 아주 대리권의 범위는 시험에 잘 나오고요, 양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고요, 다시 오른쪽에 글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대리권의 남용이죠.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이렇게 하는 거죠.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죠. 갑이 을한테요 1억 원을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줬어. 그런데 을이요 정말로 은행 가서 1억을 빌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은행이요 이 돈을 대리인의 통장에 입금을 했어. 우리는요 대리인의 통장에 입금시킬 수도 있다고 그랬죠. 1억을 빌려오라고 했는데 1억을 빌려가지고요 대리인이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하고,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법률효과가 기성한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럼 이런 경우는 본인은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다. 손해니까 이런 경우는 대리권의 범위를 넓힌다 좁힌다? 좁힌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대리권의 제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1억을 빌려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요 얼마나 빌리냐? 1억을 빌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3억을 빌렸다 이 말이에요. 3억을. 그러면 3억을 빌리면 어떡하죠? 1억은 기본이잖아요. 기본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요. 얼마가 더 늘어났죠? 2억이요. 이 2억은 대리권이 뭐죠? 유권이다 무권이다? 무권 대리죠. 그래서 이것은 무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대리권의 남용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벗어난 부분은 무효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대리권의 남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기소시킨다는 데 의미가 있거든요.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을 해도 그러려면 그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났잖아요. 이것은
무권 대리로서 해결을 해야지 대리권 남용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보다 대리권 범위 내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한번 볼까요? 대리인이 겉으로, 외형적이 뭐죠? 겉으로는 이 말이죠. 대리권 범위 안에서 했죠? 그럼 대리권 범위 아니다 그러면 대리권이 있죠?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이 있으니까 무권 대리란 말이 나오면 안 돼. 무권 대리가 있을 수 없어. 대리인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 이것을 횡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횡령이다. 그래서 하는 경우는 말한다. 2번,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대리 효과가 기속한다. 왜 본인에게 기속하냐? 원칙적으로 그것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107조 1항 단서, 107조 제1항 단서를 뭐라고 한다? 이것을 비진의 표시, 이렇게요. 비진의 표시를 유추해석해서, 비진의 표시를 유추해석해서 이 말이죠. 그래서 본인은 책임이 있다 없다? 책임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본인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비진의 표시를 유추해석해서 본인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임의대리, 법정대리에 다 적용이 된다. 그래서 임의대리, 법정대리에 적용이 되는 것을 대리권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임의대리, 법정대리 다 적용되지만 대리권을 남용했다고 해서 무권대리다 그러면 큰일 나. 무권대리란 말은 대리권 남용에서는 있을 수 없어. 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까지가 뭐냐면 대리권 남용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대리권 남용에서 한번 봤죠? 여기 보면 대리권의 범위에서 대리권의 남용까지 한번 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요, 한 파트가 이제 끝난 것이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장 한번 보셔요.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뭐가 나온다? 17. 그래서 대리권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럼 이것은요, 잠깐 쉬었다가요, 대리권의 제한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